안녕하십니까. 도곡 정보문화도서관 단골손님 김민식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성북길빛도서관 단골 손님 박동훈입니다. 도서관 단골 손님들의 전화수다방 내가 빌린 책 내가 빌린 책. 예. 이야. 53회입니다. 13회. 이번 주에 제가 빌린 책은 아주 대박입니다. 빨리 얘기해 주시죠. 왜 대박이라 그러냐면, 네. 우리 박동훈 부장님이 그동안 관심 있었던 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읽은 책들이 약간 뭐냐면, 직장인의 자기 개발, 그러니까 일을 더 잘하는 방법에 대한 책을 계속 요즘 읽고 계시잖아요. 인디워커라든지 세상에서 가장 쉬운 하고 싶은 일 찾는 법. 조금 더 나아가서 얘기하자면, 이제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책이었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인생 2막이니까 일을 더 잘하는 법. 혼자. 조직 없이. 조직 없이. 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이 딱 거기에 맞는 아웃퍼포머라는 책 혹시 들어보셨어요? 처음 듣습니다. 이야, 그러면 내가 더더욱 그 보람을 느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군요. 네. 이게 그러니까 최고의 성과를 내는 1%의 비밀이라 그래가지고 모튼 한센이라는 분이 지은 건데, 이분이 예전에 위대한 기업의 선택 이런 거 이렇게 책을 주로 쓰셨었고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제 하버드 경영대학원하고 이런 데서 이렇게 그냥 경영대학원에서 주로 이제 교수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똑똑하게 일하는 위대한 개인들의 7가지 법칙, 이렇게 책에 부제가 달려 있는데, 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주로 했던 생각은 이거 나 20대 때 읽었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하고 되게 비슷한 책이다라고 느꼈어요. 저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도 엄청 배운 게 많거든요. 근데 이 책을 보니까 일에서 왜 성공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를 이 저자는 3가지라고 딱 정의를 합니다. 재능, 노력, 운. 여기에 하나를 더 하자면 일 잘하는 방법. 일잘러? 일잘러가 되면은 재능이나 노력이나 운에 더해져서 더 일의 성과를 올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저자도 재미나게 똑똑하게 일하는 방법을 7가지로 정리를 하는데, 미국 사람들 7이라는 숫자를 되게 좋아하나 봐요. 그러게 말이에요. 다 7가지 7가지. 약간 이제 럭키 세븐 일부러 그게 맞추는 것 같아. 근데 1장에서는 업무의 고수, 2장에서는 인간관계의 고수를 다루는데, 박동훈 부장님이나 저나 사실은 인간관계, 그러니까 협업, 조직 내 협업보다는 개인으로서 혼자서 어떻게 일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업무의 고수가 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7가지 중에서 그 4가지만 일단 한번 추려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네. 첫 번째가 뭐냐?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택한 영역에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니까 많은 일을 여러 개 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적은 일을 할 것. 그리고 절대 멀티태스킹은 금지. 중요한 일에 집중하기. 이렇게 나옵니다. 동의가 가능하십니까? 옳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 저자는 특히나 일을 줄이는 게 일 잘하는 비결인데,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은 일을 동시에 하다 보면 어느 하나에도 집중하기 힘들고, 정보가 풍부하면 주의력이 빈곤해진다. 이게 제가 사실 예전에 도둑맞은 집중력에서도 읽은 내용이지만, 정보가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선택이 어렵고 집중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 책에서 첫 번째로 일잘러의 특징으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일을 너무 많이 하지 않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택적으로 한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목표보다는 가치 창출에 초점을 맞춘다. 이거는 약간 좀 책에 좀 이렇게 길게 좀 읽어보셔야 이해될 수 있는 건데, 뭐냐면은 보통은 왜 회사에서 성과 같은 거를 약간 정량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네. 평가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까지 야근을 얼마나 했느냐, 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냥 얼마나 많은 가치를 창출했느냐 라고 하고, 이분은 특히나 일하는 시간을 줄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효율은 오히려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오히려 시간을 줄여서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법을 찾으라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여기 약간 재밌는데, 순환학습. 그러니까 생각 없는 단순 반복을 삼가하고 순환학습을 통해서 능력을 향상시키라라고 하는데, 또 여기서도 또 이 말콤 글래드웰의 1만 시간의 법칙이 소환됩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1만 시간의 법칙은 중요하지 않다. 1만 시간을 계속 연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실행을 하고 결과를 측정을 하고 피드백을 받고 피드백에 따라서 수정을 해서 다시 재실행하고 다시 재실행한 거에 대해서 측정하고 피드백 받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순환 학습을 하면서 순환 주기 때마다 완성도를 조금씩 높이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얘기가 인디워커에도 그렇지. 나와요. 그렇지. 그때 네. 나는 박동원 부장 인디워커에서 했던 얘기가 이거고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 그지? 예.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이게 지금 아마 1만 시간의 법칙이 한참 이렇게 유행을 타고 난 다음에 사회학자들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밝혀낸 바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 책에서 이제 네 번째, 네 가지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마지막 네 번째는 강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자기 열정에 맞는 역할을 찾는다인데 이게 우리 지난 시간 아마 했던 얘기하고 조금 비슷한데 왜 좋아하는 일을 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책에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쉬운 하고 싶은 일 찾는 법에서는 세 가지를 얘기를 하잖아요. 네.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그리고 소중한 일. 그래서 좋아하는 거는 열정이 거기에 있고 잘하는 것에서 나의 재능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소중한 일에서 나의 가치관을 이 가치관이 드러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책에서는 열정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책에서 뭐라 그러냐면 어떤 그러니까 사회에 기여할 만한 역할을 찾는 게 우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뭐 이를테면 오프라 윈프리라든지 막 이런 그 멘토들이 늘 하는 얘기가 사람들한테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해라. 당신의 열정을 쫓아가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책에서는 헐리우드에 가봐라. 그렇게 자신의 열정을 쫓다가 망한 배우 지망생이나 작가 지망생들이 얼마나 많은데 열정을 쫓는다고 반드시 성공하는 건 아니다. 그렇다고 열정을 무시하는 것도 좋은 전략은 아니다. 왜냐? 좋아하지 않는 일, 열정도 없는 일을 하면서 그 일에서 성과를 내기는 더 어려우니까. 자, 그러면 열정을 쫓으라고도 하지 않고 열정을 무시하라고도 하지 않고 그럼 이 책에서 뭐라 그러냐? 열정을 나중에 찾으라고 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최고의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접근 방식이 약간 다른데 뭐냐면 일단 내가 하고 있는 회사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있잖아요. 네.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세상에서 내가 하는 일 중에서 내가 뭔가 세상에나 조직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을 먼저 찾으라는 거야. 그런 다음에 그 일에서 열정을 한번 발휘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라는 거지. 이거는 저 윗분들이 좋아하실 얘기인데? 윗분들이 좋아하실 얘기인데 근데 나는 그거에서 재밌게 생각한 건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 일이 의외로 세상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그 열정은 오래 버티기 힘들다는 거죠. 그렇잖아. 내가 좋아서 막 나만 좋아서 열심히 하는데 아무런 세상에 도움이 안 되고 나만 좋아하는 일은 결국에 가서는 별로 이렇게 보람도 없고 의미도 없어서 지쳐서 열정을 쫓다 보면 지쳐서 그만두기 쉬운데 그러지 말고 네가 하고 있는 일을 한번 그 안에서 한번 목적의식을 한번 찾아봐라. 그러니까 당신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 거기에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무언가를 찾을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공익적인 표현으로 돼 있지만 이걸 좀 더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에 편익을 줘서 그에 대한 그렇지. 피드백이 나한테 와서 맞아. 그 피드백이 그러니까 잘한다 너로 인해서 도움을 받았다 이런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받고 나면 열정도 생긴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게 우리 지난번에 읽었던 그 책에서도 사실은 좋아하는 일 찾는 법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거기서 약간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그냥 열정만 무작정 쫓지 말고 네. 일단 세상에 필요로 한 일이 뭔지를 찾아보고 그 안에서 내가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가 뭔지를 한번 찾아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약간 이해가 갑니다. 혹시 그 책에서 이런 거 관련해서 재미있는 예를
들어준 거는 있나요? 이 책에서 사실 얘기했던 예는 잠깐만요. 저게 있어요. 좋은 질문이다. 스티븐 버즈올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 SAP 독일의 거대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최고 운영 책임자까지 했어요. 근데 이분이 운영 책임자까지 하고 엄청 잘 나가는데 약간 왠지 뭔가 이렇게 빠진 허전한 기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랐는데 왜 이렇게까지 일에 대해서 열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분은 자기가 항상 뭔가 창업가로서의 어떤 그런 그 일을 할 때 되게 기분이 좋고 좀 뭔가 열심히 했는데 SAP 내에서 자기가 최고 자리에 올라가고 나니까 이거는 관리자이지 창업자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이 뭘 하냐면 회사에다가 제안을 해서 자기가 회사 내에서 완전히 새로운 벤처 부서를 하나 만들고 그걸 한번 자기가 운영을 해보겠다. 그리고 아예 그 최고 책임자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서 완전히 신규 사업부문 그냥 말단 사원. 왜냐하면 자기 혼자니까 직원도 없는 뭐 그런 그 부서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거를 다시 또 엄청나게 그 벤처를 성공시켜 가지고 연매출 1조 5천억 원을 달성하는 이게 좀 말도 안 된다, 그지? 하여튼 원래 남분이네. 남분인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얘기하는 게 그건 거예요. 뭐냐면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너무너무 잘 나가고 너무너무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는데도 뭔가 좀 내가 아쉽다고 느끼다면 어쩌면 당신이 사회에 이 조직에 좀 더 이바지할 수 있는 뭔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을 찾아보라. 왜냐하면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도 보람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돈도 많이 벌고 하는데 보람이 없을 수 있는데 보람이 있는 일을 찾고 거기에서 열정을 발휘하다 보니까 이분은 다시 회사에 새로운 사업 이제 신사업을 이제 개발하게 된 어떤 그런 건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나의 노후 대비에 대해서 좀 약간 대입을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열정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를 묻지만 사실은 여기서 이제 소명의식, 목적의식 이런 거는 내가 세상에 뭘 해줄 수 있는가를 묻잖아요. 네. 저는 사실 퇴사할 때 내가 좋아하는 일만 가지고 내가 나온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일만 가지고 나왔으면 그거는 그냥 독서죠. 책 읽기. 근데 독서만 가지고는 내가 왠지 왜 그렇잖아. MBC를 그만두고 나와서 나는 내가 좋아하는 도서관에 틀어박혀서 내가 좋아하는 일 독서만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뭔가 좀 허전했을 것 같은데 그때 내가 생각했던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저는 10년 넘게 블로그에 독서 일기를 계속 썼잖아요. 근데 책 리뷰를 쓰니까 그거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는 이제 1년에 200권씩 책을 읽지만 많은 분들은 사실 그렇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네. 그렇게 책 한 권을 며칠씩 시간 들여서 읽을 짬이 없는 분들에게는 제가 책 한 권의 어떤 그 핵심을 제가 생각한 핵심을 이렇게 추려서 리뷰를 쓰고 그걸 5분 안에 딱 읽고 이 책은 이런 얘기구만 하고 알 수 있으면은 그분들한테는 엄청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사실은 책 읽을 시간이 없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책을 읽고 싶은데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책을 쓰고 만든 출판사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나는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인생 이모작을 내가 준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일보다 어쩌면 세상에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까를 생각하는 게 조금 더 일의 범위를 찾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세상이 나한테 어떤 보상을 주는 건 아니거든. 그렇죠. 수요가 있는 일을 해야죠. 그렇지. 근데 저는 진로 특강도 그렇고 독서 리뷰도 그렇고 이거는 나에게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어떤 식으로든 공헌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했거든. 하여튼 그래서 책 읽으면서 그 지점을 이제 발견하면서 되게 좀 약간 기뻤어요. 아니 근데 어떻게 이 책을 고르게 되셨어요? 이 책을 또 고르게 된 것도 또 너무 재밌어. 잠깐만요. 그거를 네. 내가 아예 이 책을 읽게 된 그 계기가 된 잠깐만 메모로 가서 네이버 메모에서 아웃퍼포머에 가서
이게 뭐냐면 페이스북에 어느 날 올라온 글이 있는 거예요. 잠깐만. 목이 타서. 아니 오늘 목 상태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 아니 지난주도 안 좋았잖아. 많이 쓰셨죠? 요즘 뭐 하여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역시 우리 박동 부장님은 오디오에 예민하셔. 그러니까 이게 그 페이스북에 어떤 글이 올라왔냐면은 약간 좀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이니까 조금 거칠어요. 이해해 주세요. 네. 일 잘하는 놈들이 어떤 놈들인지 연구했더니 7가지 특징이 나왔다고 함.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노동자 버전이라고 봐도 되는데 굉장히 알찬 원칙을 쉽게 쓴 책. 책은 크게 두 파트, 개인으로 잘하기와 팀으로 잘하기로 나눔. 아래는 요약. 개인은 단순하지만 명확함. 1. 많은 일을 하지 말고 적은 일을 할 것. 멀티태스킹 금지. 2. 열심히 한다고 능사가 아님. 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효율은 급격히 떨어짐. 3. 일은 1만 시간의 법칙처럼 미세한 훈련이 불가능함. 대신 큰 일을 작게 쪼개서 자주 섬세한 피드백을 받을 것. 즉 작고 빠른 피드백이 핵심. 4. 열정, 내가 좋아하는 일 곱하기 목적의식. 이때 첫 번째 레벨은 가치 창출, 두 번째 레벨은 개인적 의미, 세 번째 레벨은 사회적 미션. 이 좋아하는 일과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의 조합을 찾을 것. 이렇게 이제 책 소개를 누가 해주신 거예요. 딱 보니까 내가 왜 평소에 궁금해하고 관심이 많은 그런 내용들이 쫙 들어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이 첫 문장에 내가 훅 낚인 거지. 내가 좋아하는 그 7가지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의 노동자 버전이라는 이 말에. 참 그 소개하신 분 글을 그렇죠? 네, 맛깔나게 쓰시는 분 같네요. 맛깔나게. 근데 정작 내가 지금 이분 그 페이스북 글에서 저기 긁어와서 이분 이름을 내가 지금 여기 메모에 지금 못 적어놨는데 근데 뭐 저는 원래 이렇게 페이스북에서 그러니까 책 읽고 리뷰 쓰시는 분들 글을 또 저는 또 많이 읽어요. 네. 또 그런 분들이 또 제 페이스북에 또 친구를 많이 또 해주시기도 하고 책 읽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이 저랑 이제 친하다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페북에서 만났는데 페북에서 소개받고 읽다가 이 책은 내가 박동훈 부장님한테도 한번 권해드려야겠다라고 해서 오늘 잠깐 정리해봤습니다. 아니 이 책 신간이 아니네요. 2019년에 나온 책이 맞아요. 나온 지 꽤 됐어요. 그리고 막 그 베스트셀러도 아니야. 왜냐하면 내가 그 생각하는 베스트셀러의 기준이 있어요. 도곡 정보문화도서관에 있으면 베스트셀러야. 없어서 상호 대차를 하면은 근데 이 책은 강남 구립도서관 17개 중에서 3개 도서관에밖에 없는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잘 팔린 책은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조금 아쉬운 거는 이거 약간 숨은 보석 같은 책인데 싶은 생각은 들었어요. 사실 지난달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인디워커라든지 위대한 멈춤의 힘 같은 책들도 사실 뭐 한 5, 6년 된 그리고 이렇게 베스트셀러라고 여겨지지는 않는 책이었는데 그러면서도 꽤 이 가치 있는 책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의외로 알려지지 않은. 근데 나는 이 책들이 지금 재미있게 느껴지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책들을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읽고 있어서 더 이렇게 약간 왜 뭐라 그래야 되나 상승작용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요 내용을 그냥 보면은 약간 생소할 수 있는데 전에서 읽은 책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왔고 막 서로가 겹치는 대목도 있고 또 비슷한데 또 새롭게 다르게 또 해석한 대목도 있고 막 그런 걸 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 예. 근데 오늘 뭐 짧게 들었지만 아까 그 순환 학습도 그렇고 제가 여기 목차들을 한번 지금 쭉 봤거든요. 책들이 통하네요. 그렇죠. 네, 통하는데 이거 재미있게 읽으셨어요, 근데? 왜냐면 사실 7가지 뭐 이런 리스티클 형식의 책들이 의외로 읽기 힘든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구나. 예, 얘들을 이렇게 정말 스토리텔링을 잘 많이 넣어놓지 않으면 굉장히 읽는 것이 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아하. 예. 그래서 이 책이 조금 덜 팔렸을 수도 있겠다. 예.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사실은 나는 이 책을 일하듯이 읽기는 했어요. 재미로 읽은 책이 아니라. 왜냐하면 목적을 가지고 읽고 있어.
제가 언젠가 쓰고 싶은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노후의 시간관리법인데 네. 저는 노후에 그러니까 인생 이모작을 할 때 네. 제가 요즘 계속 하는 고민이 뭐냐면 인생 일모작은 왜 우리가 어쩌면 대학 전공은 그냥 10대 때 성적 맞춰가지고 주위 어른들의 이 조언을 듣고 우리가 대학 전공을 선택을 하고 그 전공에 따라서 취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 일모작은 나의 온전한 취향이 반영되기라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나이 한 4, 50에 어느 순간 깨달을 수 있잖아. 내가 평생 해보고 싶었던 일은 실은 다른 종류의 일일 수 있어. 자, 그럴 때 나는 인생 이모작에서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런 책을 요즘 내가 계속 찾아서 읽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혹시 삼모작으로 가시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저는 인생 다모작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 평생 계속 죽을 때까지 일할 거니까. 10년 주기? 5년 주기로 바뀔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 경제적인 환경이라고 맞아요. 기술적인 맞아요. 환경이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24년 동안 한 가지는 아니죠. 저는 한 2가지 정도 일을 해왔는데 한 직장에서 저도 마디를 한번 끊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어서 예, 이런 책도 읽고 그러게. 요거저거 좀 알아보고 예, 그러고 있다 보니 근데 나는 사실은 이렇게 일하듯이 읽는 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런 책들이 실은 일을 더 잘하게 해주는데 도움은 분명히 되거든. 되는데 쉽진 않아요. 쉽진 않아요. 왜 그럴까? 그래서 그 스토리를 잘 녹여낸 예, 그 스토리 속에다 이런 원리를 녹여낸 책들이 그나마 좋은데 보통은 그래서 사실은 설명문으로 설명문 논설문으로 가기 시작하면 힘들더라고요. 소설로 가야죠. 그래서 그걸 잘하는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말콤 글래드웰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말콤 글래드웰은 아웃라이어도 그렇고 그 티핑 포인트도 그렇고 정말 잘 그 지점을 그죠? 잘 찾아서 그걸 아주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을 아주 잘해. 일단 책의 첫머리부터 딱 영화 속으로 영화의 한 장면으로 끌고 들어가잖아요. 맞아.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제가 사실 예전에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경영대학원을 다녔는데 그 거기서 보면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HBS 거기 그 아티클을 가지고 케이스 스터디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아티클이 되게 구성이 재밌어요. 스토리텔링으로 그러니까 말콤 그래드웰처럼 써요 그걸. 그래서 처음부터 뭐 어느 기업이 어떻게 돼서 성과가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떤 에피소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어느 날 무슨 공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 그냥 그 일을 맡지 않은 톰은 뭐 이러면서.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서 이제 그 다음에 뭐 수치 같은 거, 그 다음에 좀 객관적인 설명 이런 게 뒤에 붙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때 말콤 글래드웰 유의 책도 읽으면서 야, 이런 거 배운 다음에 말콤 글래드웰처럼 녹여내서 책 써가지고 한 3년에 한 권씩 내면서 이렇게 살면 좋겠다. 아쉽다. 왜? 아직 몰라. 우리 인생은 길어. 언제 우리가 또 이렇게 저자로서 말콤 글래드웰의 그 이 짝퉁 삶을 살게 될지. 왜냐하면 지금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아웃퍼포머가 말콤 글래드웰 책의 짝퉁이에요. 아웃라이어 맞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웃라이어는 왠지 왜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1%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 1%가 되기 위해서 퍼포먼을 잘하면 된다. 실행력을 갖추면 된다. 그러니까 아웃퍼포머와 아웃라이어는 약간 왠지 날 때부터 넘사벽인 애들 같은 그런 느낌이라면 아웃퍼포머는 아니야. 너도 할 수 있어. 일 잘하는 방법만 배우면. 그러니까 약간
말콤 글래드웰의 짝퉁 느낌이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문득 깨달았어요. 나네요. 아니 근데 이 아웃 이렇게 붙여갖고 만드는 말이 이게 원래 그냥 많이 쓰는 단어인가요? 아니면은 이것도 만드는 말인가요? 만들어진 말인가요? 아웃 퍼포머? 아웃 퍼포머, 아웃라이어. 근데 나는 이게 만들어진 말인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떤 경계 범위 아웃 밖에서 네. 범위를 벗어나는 정도의 어떤 그런 얘기를 할 때 아웃라이어, 아웃퍼포머. 그리고 또 뭐가 있지? 아웃런 그런 것도 있고. 뭐 아웃을 붙이면 뭐 이렇게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지. 예, 뭔가를 넘어서서 예, 초과해서 달성하고 초과해서 뭔가를 하고 하여튼 평균을 넘어서는 뭔가. 아니 요즘에 화제되는 책 중에 하나가 뭐예요? 유튜브 딱 켜면 나오는 송기령 부사장의 핵개인의 시대라는 그 부제가 달린 시대예보라는 책인데 그 송기령 부사장의 강연을 제가 실제로 최근에 한 2번 들었어요. 네, 어떤 뭐 행사에 중간에 나와서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얘기? 자기는 없던 단어를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거기서부터 새로운 책이나 그걸 엮어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머리에 떠올린 말을 찾아본다네요. 인터넷에서. 있으면 안 한대, 그거는. 아, 진짜? 있으면 안 하고 없으면 이게 내가 처음 생각해낸 개념이구나. 이거면 되겠다 하고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개인, 참 대단하다. 핵개인이라는 말도 그렇고 본인 소개할 때 그 마인드 마이너라는 표현도 그렇지. 자기가 하는 일들을 가장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말인데 자기처럼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말을 만들어야 했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없더라.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표현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나는 송기령 선생님 아주 맨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그분이 이제 글이라든지 신문 칼럼들을 계속 읽었는데 그분 아주 옛날에는 데이터 마이너라고 스스로 얘기했거든요. 데이터 마이닝.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분이 그때 하여튼 옛날만 하더라도 그때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앞으로 나오는데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해석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는 그 많은 데이터에서 좋은 어떤 뭔가 이렇게 그 인사이트 같은 거를 채굴하는 사람, 데이터 마이너라고 얘기를 했거든. 근데 나는 어느 순간 깨달은 게 데이터 마이너라는 직업들이 이제 미국에서도 쓰기 시작하는 용어고 많았던 거야. 데이터 마이닝이.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면 나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 데이터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내는 사람, 마인드 마이너가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가신 거죠. 근데 나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우리는 항상 뭔가 얘기할 때 왜 뭔가 얘기하면 그 한 방에 그냥 그 멋진 뭔가가 나온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지. 실은 과정이 있고 사이사이에 계속 이렇게 조금씩 변화해가면서 아까 이를테면 그 잘게 쪼개서 순환해서 피드백을 받으면서 다시 하고 그런 그 과정이 있는데 그게 또 나는 되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갑자기 하여튼 데이터 마이너였어. 원래 옛날에는 내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장동선 박사 있잖아요. 제가 그분도 며칠 전에 만나서 인사를 했어요. 그래? 그러면서 내 얘기하지 그랬어. 김 작가님 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랬어? 그랬지. 뭐래? 그랬더니 민식이 형. 아니 근데 그분은 뇌과학자라고 표현하시죠? 그분은 그래 아직 아닌데 그분도 그 일반적인 뇌과학자 아니고 뭔가 이제 그거를 이제 하려고 할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할 때 새로운 표현을 지어내서 하는 사람을 또 한 사람 떠오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구? 영국 사람인데 제임스 크리들랜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이 사람은 17살 때 BBC에서 라디오 진행자로 일을 시작을 해서 뭐 지역 방송 정도 됐겠죠.
뭐 프로듀서도 하고 리포터도 하고 그러면서 라디오 주변에서 모든 직업들을 경험을 하고 한 30대 때인가 그때는 이제 인터넷으로 라디오를 듣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도 만들고 그리고 지금 하는 일 그다음에 팟캐스트 또 열심히 하다가 팟캐스트 전문 웹진을 만들어서 1인 미디어로 하면서 워낙 라디오 쪽에 발이 넓어가지고 라디오, 팟캐스트, 오디오 업계에 그런 새로운 트렌드를 개척하고 알리고 이런 일들을 해요. 총매 같은 사람이어서 그런데 스스로를 라디오 퓨처럴리스트? 퓨처 미래학자 어떻게 발음? 예, 그게 발음을 제가 잘 라디오 몰랐는데 미래학자.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라디오의 미래를 찾는 사람이네.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직업적으로 요 사람 거를 많이 보게 돼요. 워낙 이 사람으로 모든 정보가 모이기 때문에 글로벌 뭐 오디오 콘텐츠 관련된 그런 미디어들이 그런 업계의 정보가 이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근데 그런 표현을 써서 재밌었어요. 실제로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 이런 표현 이거 아주 재밌었는데 너밖에 쓰는 사람을 못 봤다. 자기가 만들었다고 하더라고. 그렇지. 그래. 사실 나는 지금 이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또 떠오르는 분은 내가 좋아하는 고미숙 선생님. 고미숙 선생님이 자기 자신을 고전 평론가라고 부르거든요. 고전 평론가. 왜냐하면 이분이 왜 그 동의보감이라든지 열하일기 같은 옛날 책들을 우리 시대에 맞춰서 새롭게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재해석해서 책을 내시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얘기를 하신 게 고민쌤이 얘기한 거예요. 고전 평론가라는 직업이 없대요. 없을 것 같아요. 본인이 처음 만들었대. 근데 왜 그러냐면은 보통 이분이 왜 문학 전공하시고 국문학 전공하고 그리고 석사 박사까지 했는데 대학 이제 강단 진입은 실패했죠. 정규직 교수 자리는 얻지를 못하고 그래서 혼자 그냥 야인으로서 이제 바깥에 있다가 공부하는 공동체 수유너머라든지 남산강학원 이런 데를 이렇게 만들다가 아니 나는 직함이 없으니까 보통은 무슨 대학 뭐 국문과 교수 뭐 이런데 직함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근데 보통 문학 하는 사람들은 문학 평론가를 하잖아요. 네. 그 문학 평론가는 왜 다 새로 나온 작품에 대한 평론을 해. 그렇잖아. 이번에 그렇죠. 새롭게 등단한 이번에 새로 나온 책 항상 새로 나온 책에 대해서는 시가 되었건 소설이 되었건 다 사람들이 평론을 하는데 옛날 책은 굳이 이제 와서 다시 옛날 책을 평론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감히 이미 고전인데. 어딜 감히. 이분은 고전을 평론하는. 나는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가 오늘 아까 했던 얘기에서 사실은 이어지는 건데 네. 인생 이모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는 나만의 직업, 창직을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쵸? 성공적인 인생 이모작은 어떻게 보면 어느 누구와도 같지 않은 자기만의 그런 차별화된 그 역할이잖아요. 그 결국은 그 자기를 소개하는 직업은 자기가 지을 수 있는 그 정도 차별성이 돼야 예 자신 있게 이 막을 열어 젖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김 작가님은 하나 지으시죠. 아니 사실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가 이제 책을 여러 권을 쓰면서 거기에 저자 소개를 다른 방식으로 조금씩 이렇게 달리 하거든요. 네. 제가 매일 아침 써반미에 제가 썼던 저자 소개가 뭐냐면 네. 취미를 직업으로 바꾸는 취미이자 직업인 사람. 취미를 직업으로 바꾸는 게 취미이자 직업인 사람.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매일 아침 써반미에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시트콤 시청을 즐겨하다가 시트콤 PD가 되었고 독서를 즐겨하다가 저자가 되었고 강연 듣는 걸 좋아하다가 이제는 강사가 되었고 약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취미를 직업으로 바꾸는 게 취미이자 직업인 사람.
요거를 이제 말을 한번 줄여가지고 한번 줄여서 나중에 한번 우리 저기 뭔가 김 이제 작가님 나의 라이벨로 한번 라벨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명함 없으시죠? 명함은 사실은 학교에서 만들어주신 명함이 있어요. 그 명함 부끄럽게도. 거기 밑에 새로 만든 표현 하나 한 줄 넣어주세요. 알았어. 우리 박동호 부장님은 뭐라고 할 거야? 지으려고요. 라디오 퓨처리스트는 이미 누가 했으니까 그냥 그거 우리말로 번역해서 라디오 미래학자라고 하면 어때? 저는 좀 다른 오디오 거 미래학자? 하고 싶습니다. 알았어. 하여튼 우리가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각자 이렇게 한번 새로운 직함을 하나씩 고민해가지고 우리가 그동안은 서로 불러주기를 이제 도곡 정보문화도서관 단골손님이라고 불러줬는데 다음에는 한번 새로운 별명을 한번 지어서 한번 각자 자기가 원하는 별명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오케이? 예, 오늘 저기 김 작가님께서 처음 시작할 때 뭐 이렇게 스몰 토크 없이 바로 직진해서 들어가신 이유가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야 돼가지고 내일 아침에 부산을 가야 되고 그리고 제가 또 스몰 토크를 안 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이게 전화하는 순서상 우리 부장님이 나한테 전화하고 내가 받으면서 항상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항상 이렇게 묻는데 그때마다 우리 부장님이 약간 곤혹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이게 스몰 토크를 하면은 부장님이 곤혹스럽구나. 그냥 스몰 토크 없이 그냥 바로 들어갔죠. 다음 주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9시 어떻게? 이렇게 딱 시작할 때 제가 일단 녹음기를 켜놓을게요. 전화 연결해서. 그러면 먼저 거시는 거야. 그렇구나. 내가 그러면 다음 주에 먼저 알았어. 9시에 딱 거시면 제가 여기 녹음되게 세팅을 해놓을게요. 오케이, 알았어. 우리 또 새로운 방식으로 한번 매너리즘에 빠질 듯하면 형식이라도 뭔가 바꿔야 돼. 되게 좋아. 그래, 출연자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출연자는 평생 고정이니까 알았어. 형식을 바꿔보는 걸로. 예. 자, 그러면 우리 또 다음 주에 그럼 뵙겠습니다. 부산 잘 다녀오시고요. 네. 맛있는 거 많이 드십시오. 네. 들어가시고요. 네.